어머, 경희야, 너 아직도 이런 비린내 나는 반찬 배달하니? 온 김에 여기 국물 흘린 거나 좀 닦고 가라. 평생 시장 바닥에서 반찬 장사하며 모은 돈으로 이 아파트를 샀습니다. 그런데 세입자로 사는 초등학교 동창놈은 나를 배달부 취급하며 발밑에 행주를 던지더군요. 동네 부녀의 여자들 앞에서 무릎 꿇고 바닥을 닦는 내 등 뒤로 멸시 섞인 웃음소리가 쏟아졌습니다. 미수가 내가 오늘 던진 그 행주가 내 인생을 어떻게 바꿀지 너는 꿈에도 모르겠지? 새벽 공기는 차갑고 정직합니다. 68세 박경희 씨는 오늘 아침도 어김없이 낡은 앞치마를 두르고 시장 골목을 누볐습니다. 짭조름한 간장 냄새와 알싸한 마늘 향이 밴 그녀의 손은 마디마디가 굵고 투박합니다. 손끝에는 늘 반창고가 붙어 있고 옷깃에는 생선 비린내가 옅게 배어 있었지요. 누군가는 고약하다 코를 쥐었지만 경희 씨에게 이 냄새는 자식을 대학 보내고 번듯한 건물을 올리게 해준 훈장과도 같았습니다. 박 사장, 오늘도 직접 배달 가려고? 사람 좀 쓰지 그러오. 옆 가게 상인의 말에 경희 씨는 그저 넉살 좋게 웃어 보였습니다. 수백억 자산가가 되었어도 몸을 움직이지 않으면 좀이 쑤시는 성미였습니다. 배달 가방을 오토바이 뒷자리에 싣고 도착한 곳은 동네에서 가장 비싸다는 상가. 아파트 골든 팰리스 펜트하우스였습니다. 사실 이 아파트 단지 전체의 실질적인 소유주가 경희 씨라는 사실은 관리소장조차 잘 모르는 비밀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 거울 속에는 낡은 점퍼를 걸친 노파 한 명이 서 있었습니다. 펜트하우스 벨을 누르자 화려한 실크 드레스를 입은 이미숙이 나타났습니다. 초등학교 동창인 그녀는 경희 씨를 보자마자 코를 실룩거렸습니다. 아우, 이게 무슨 냄새야? 경희 너였니? 얘들아, 반찬 배달 왔다. 거실 안쪽에서는 동네 부녀의 사모님들이 고급 찻잔을 들고 모여 앉아 있었습니다. 미숙은 경희 씨를 거실 안으로 들이지도 않은 채 현관 구석에 세워두었습니다. 경희야, 너한테서 비린내 나니까 딱 거기 서 있어. 너희 집 반찬이 맛은 있는데 배달 올 때 옷은 좀 갈아입고 오지 그러니? 우리 집 카페트 비싼 거 알지? 미숙의 말에 소파에 앉아있던 사모님들이 킥킥대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경희 씨는 묵묵히 반찬통을 내려놓았습니다. 미숙은 보란 듯이 지갑에서 구겨진 10,000원짜리 한 장을 꺼내 바닥에 던지듯 내려놓았습니다. 거스름돈은 필요 없으니까 나중에 우리 집 청소나 좀 해줘. 너 그런 거 전문이잖아. 경희 씨의 시선이 바닥에 떨어진 지폐에 머물렀습니다. 평생 노동의 가치를 믿고 살아온 그녀였지만 동창이라는 이름으로 던져진 이 멸시는 가슴 한구석을 서늘하게 긁어내렸습니다. 미숙은 경희 씨의 떨리는 손등을 보며 우월감에 찬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린 시절 가난했던 미숙을 위해 도시락 반찬을 나눠주던 경희 씨의 기억은 이제 미숙에게는 지우고 싶은 흔적일 뿐이었습니다. 경희 씨는 차가운 대리석 바닥의 온도를 느끼며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등 뒤로 쟤는 죽을 때까지 저렇게 살 거야라는 미숙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비수처럼 날아와 꽂혔습니다. 경희 씨는 가만히 자신의 거친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30년 전 미숙의 남편이 사업에 실패해 길거리에 나앉을 뻔했을 때 몰래 상가 자리를 내주었던 사람이 누구였는지 미숙은 아예 모르는 걸까요? 경희 씨의 눈빛이 전례 없이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펜트하우스 내부의 공기는 비싼 방향제 향기로 가득했지만 그 속에 섞인 사람들의 웃음소리는 악취보다 더 역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명품 찻잔을 든 여인들 사이에서 이미숙은 마치 여왕이라도 된 양기세등등했습니다.
경희 씨는 현관 구석에서 그 풍경을 가만히 응시했습니다. 30년 전 미숙이 남편의 부도로 방 한 칸 없어서 울며 불며 매달릴 때 제 반찬 가게 구석에서 식은 밥을 나눠 먹이던 기억이 스쳤습니다. 그때 미숙의 손은 지금의 경희 씨 손처럼 거칠고 절박했었지요. 어머, 경희야. 왜 자꾸 사람을 그렇게 빤히 봐? 내가 너무 잘 살아서 배라도 아프니? 미숙이 찻잔을 내려놓으며 비꼬듯 말했습니다. 경희 씨는 무거운 배달 가방을 고쳐 잡으며 낮게 대답했습니다. 그런 거 아니다. 반찬 여기 뒀으니 잘 왔는지 확인해봐. 잠깐만 맛 좀 봐야겠다. 지난번엔 간이 짜다고 다들 난리였어. 미숙은 사모님들 보라는 듯 거들먹거리며 경희 씨가 가져온 배달통을 거칠게 열어젖혔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앗 하는 비명과 함께 손을 휘저었습니다. 통 안에 담겼던 물김치 국물이 미숙의 실크 드레스 끝단과 거실 대리석 바닥에 튀었습니다. 사실 미숙이 너무 성급하게 뚜껑을 연 탓이었지만 그녀는 기다렸다는 듯 경희 씨에게 악을 썼습니다. 이게 뭐야? 내 옷이 얼마짜린데? 너 일부러 그랬지? 나 잘 되는 꼴 보기 싫어서. 경희 씨는 당황하며 품 안에서 손수건을 꺼냈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닦아주마. 하지만 경희 씨가 다가가기도 전에 미숙은 주방 싱크대에 걸려있던 젖은 행주를 낚아채 경희 씨의 발밑으로 휙 집어 던졌습니다. 됐어. 그 비린내 나는 손으로 어딜 만져? 여기 국물 튄 바닥이나 닦고 가. 청소하는 게 내 전문이잖아. 행주가 경희 씨의 낡은 운동화 위로 떨어졌습니다. 주변에 앉아있던 부녀의 사모님들은 입을 가리고 킥킥거렸습니다. 어머, 미숙 씨 너무하다라고 말하는 사람조차 눈은 즐거워 보였습니다. 경희 씨는 굳어진 어깨를 떨며 바닥에 떨어진 행주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내가 평생을 정직하게 일해서 너희 남편 밥벌이까지 챙겨줬는데 돌아오는 게 고작 행주더냐. 내적 독백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경희 씨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여기서 화를 내봤자 저들에게는 그저 못 배워서 성깔 부리는 장사치로 보일 뿐이었습니다. 경희 씨는 천천히 무릎을 굽혔습니다. 68세의 뻣뻣한 무릎에서 툭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엎드려 바닥을 닦는 경희 씨의 머리 위로 미숙의 가느다란 목소리가 다시 쏟아졌습니다. 얘들아, 봤지? 사람은 배운 대로 살아야 해. 공부 안 하고 시장 바닥에서 구르면 늙어서 저렇게 남의 집 바닥이나 닦는 거야. 경희 씨는 묵묵히 행주질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시선은 바닥이 아니라 거실 한켠에 있던 임대차 안내문을 향해 있었습니다. 미숙의 남편이 운영하는 대형 한정식 식당 미가의 이름이 선명했습니다. 어제 관리 대리인에게서 온 보고서에는 그 식당이 벌써 5개월째 임대료를 체납하고 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지요. 바닥을 다 닦고 일어선 경희 씨의 얼굴은 무표정했습니다. 그러나 행주를 꽉 쥔 그녀의 손마디는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다 닦았다. 이제 그만 갈게. 가든지 말든지. 아, 경희야. 다음엔 비린내 좀 안 나게 몸 좀 씻고 와라. 집안에 냄새 배면 내가 책임질 거야. 현관문을 닫고 나오자마자 경희 씨는 참았던 숨을 길게 내뱉었습니다. 복도에 찬 공기가 달아오른 뺨을 스쳤습니다. 미숙은 아직도 자신이 사는 이 펜트하우스와 남편의 식당 명줄이 누구 손에 달려 있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경희 씨는 엘리베이터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초라한 겉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세상은 참으로 보이는 것이 전부인 모양입니다. 30년 우정보다 무서운 것이 돈의 맛이라지만 그 돈으로 사람을 짓밟는 미숙의 오만함이 가슴을 아리게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경희 씨는 휴대폰을 꺼내 한 번도 직접 전화를 걸지 않았던 번호를 눌렀습니다. 그녀의 인생을 관리해온 김 변호사의 번호였습니다. 시장 골목의 가로등이 깜빡이며 경희 씨의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렸습니다. 펜트하우스에서 내려온 뒤에도 무릎에 묻은 차가운 대리석의 감촉이 가시질 않았습니다. 30년을 알고 지낸 동창에게 청소부 소리를 들으며 행주질을 했던 그 굴욕은 단순히 자존심의 문제를 넘어 경희 씨가 평생 일궈온 삶의 가치관을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 그렇게 억척스럽게 살았던가. 자식들 입에 들어가는 밥, 남의 눈에 눈물 안 흘리게 하려고 손톱 밑에 검은 때 끼우며 살았는데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치밀어 올랐습니다. 경희 씨는 시장 귀퉁이에 위치한 자신의 낡은 사무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겉보기엔 허름한 창고 같지만 이곳은 그녀가 사들인 빌딩들의 서류가 모이는 곳이었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전화기를 한참이나 내려다보던 경희 씨는 마침내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김 변호사님, 늦은 시간에 미안합니다. 지난번에 말한 상가 임대료 체납건, 이제 법대로 처리해 주십시오. 상대방의 짧은 대답과 함께 정적이 흘렀습니다. 경희 씨의 손가락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평생 남에게 모질게 굴지 못하고 살아온 그녀였습니다. 미숙의 남편이 식당 월세를 밀려도 어렵겠거니 하며 모른 척 넘어갔던 것도 미숙과의 예정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정은 미숙이 던진 젖은 행주와 함께 쓰레기통에 처박혔습니다. 다음 날 오후 경희 씨의 사무실로 김 변호사가 찾아왔습니다. 깔끔한 정장 차림의 그는 경희 씨 앞에서 깍듯하게 서류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회장님, 미가 한정식 집의 체납 기간이 이미 5개월을 넘겼습니다. 계약 해지 통보서와 함께 부동산 가압류 신청 서류 준비했습니다. 사인만 하시면 바로 진행됩니다. 경희 씨는 서류 속 이미숙의 남편 이름과 식당 주소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김 변호사는 조심스럽게 말을 덧붙였습니다. 그 집 식당만 문제가 아닙니다. 미숙 씨가 살고 있는 펜트하우스도 조만간 전세 만기인데 임대료 인상 거부하고 배짱 부리고 있다면서요? 그것도 함께 처리할까요? 경희 씨는 창밖으로 보이는 골든 팰리스 아파트를 응시했습니다. 태양이 지고 있는 그 화려한 건물 꼭대기층에 미숙이 있겠지요. 김 변호사, 나도 참을 만큼 참았어요. 그 집 남편 식당부터 가압류 거세요. 그리고 펜트하우스 퇴거 명령서도 함께 보내십시오. 내 돈 귀한 줄 모르고 남 귀한 줄 모르는 인간들, 이제는 가르쳐줘야겠습니다. 서류에 사인을 하는 경희 씨의 만년필 끝이 힘있게 지나갔습니다. 사인을 마치자마자 김 변호사는 신속하게 움직였습니다. 며칠 뒤 평화롭던 시장 반찬 가게로 미숙의 다급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경희 씨는 배달 준비를 하다 말고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화면에 뜬 미숙이라는 이름이 오늘따라 유난히 낯설었습니다. 전화를 받자마자 미숙의 새파랗게 질린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경희야, 너 혹시 상가 번영회 쪽 누구 아는 사람 있니? 우리 남편 식당에 가압류 딱지가 붙었어. 건물주가 미쳤나 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경희 씨는 앞치마에 손을 닦으며 나지막하게 물었습니다. 건물주가 미쳤다니, 그게 무슨 소리냐? 아니, 월세 좀 밀렸다고 당장 장사도 못하게 딱지를 붙이다니. 그 고약한 건물주 영감탱이 내가 만나면 가만 안 둘 거야. 경희, 너 그 건물주가 누구인지 좀 알아봐 줄 수 없어? 너는 시장통에 발이 넓잖아. 미숙은 여전히 경희 씨를 자신의 정보를 물어다주는 심부름꾼 정도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경희 씨는 실소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미숙아,
건물주가 영감이 아니면 어떡할래? 뭐, 그게 무슨 소리야? 너 지금 장난해? 나 지금 죽게 생겼단 말이야. 경희 씨는 대답 대신 전화를 끊었습니다. 미숙은 아직도 발밑에 떨어진 행주가 제 운명을 닦아버렸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경희 씨는 가게 셔터를 내렸습니다. 내일은 상가 번영의 정기 모임이 있는 날입니다. 그곳에서 경희 씨는 더는 반찬 배달 아줌마가 아닌 건물주로서 미숙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상가 번영의 사무실이 위치한 빌딩 5층. 평소라면 후줄근한 작업복 차림으로 반찬 배달 상자를 옮겼을 경희 씨였지만 오늘만큼은 달랐습니다. 그녀는 10년 전 아들 상견례 때 맞췄던 감색 정장을 꺼내 입었습니다. 거울 앞에 선 경희 씨는 투박하고 거친 자신의 손을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밴드를 덕지덕지 붙인 이 손이 부끄러웠던 적은 없었습니다. 다만 이 손으로 일궈온 진심을 짓밟은 미숙의 오만함이 슬플 뿐이었지요. 회장님, 상가 번영의 위원들과 식당 사장님들 모두 도착하셨습니다. 김 변호사가 정중히 문을 열었습니다. 경희 씨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회의실로 발을 옮겼습니다. 육중한 나무 문이 열리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회의실 안은 이미 소란스러웠습니다. 미숙의 남편은 땀을 뻘뻘 흘리며 위원들에게 무언가를 호소하고 있었고 그 옆에서 미숙은 잔뜩 화가 난 얼굴로 부채질을 해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오늘 이 자리에 상가 아파트의 실소유주이자 번영 회장이 온다는 소문을 듣고 남편의 가압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백방으로 인맥을 동원해 참석권을 따낸 참이었습니다. 아니, 번영 회장님은 대체 언제 오시는 거예요? 우리 남편 식당에 가압류 딱지 붙인 그 악질 건물주, 내가 오늘 단판을 지어야겠어. 미숙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때 회장석을 향해 걸어 들어오는 경희 씨의 구두 소리가 정적을 깼습니다. 미숙은 소리가 나는 쪽을 힐끗 보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어머, 박경희? 내가 여기 왜 있어? 여기 반찬 배달하는 데 아니야. 정신 차리고 얼른 나가. 미숙이 의자에서 일어나 경희 씨의 팔을 잡아 끌려 했습니다. 하지만 옆에 서 있던 김 변호사가 단호하게 미숙의 손을 제지했습니다. 무례하시군요. 대한상가 번영회장이신 박경희 회장님이십니다. 손 치우시죠. 순간 회의실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미숙의 입이 반쯤 벌어진 채 멈췄습니다. 그녀는 경희 씨와 김 변호사를 번갈아 보며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뭐, 박 회장? 야, 경희야. 얘들이 지금 단체로 연극하니? 내가 무슨 회장이야. 너 어제 우리 집 거실 바닥 닦던 반찬 아줌마잖아. 경희 씨는 말없이 회장석 의자에 깊숙이 몸을 묻었습니다. 그리고 차가운 눈빛으로 미숙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경희 씨의 이런 눈빛은 미숙이 30년 동안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것이었습니다. 미숙아, 어제 내가 던진 행주. 그건 내가 잘 받았다. 경희 씨의 낮고 단단한 목소리에 미숙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시기 시작했습니다. 옆에 있던 미숙의 남편은 눈치를 보더니 경희 씨 앞에 서류 뭉치를 들이밀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형수님, 형수님이 건물 주셨습니까? 아이고, 제가 몰라 뵀습니다. 월세는 내일이라도 당장 융통해서. 됐네. 자네 식당 벌써 5달째 내 속을 썩였어. 친구 남편이라 믿고 기다려준 결과가 고작 내 얼굴에 날아온 젖은 행주였나? 경희 씨는 서류 가방에서 노란 봉투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렸습니다. 그것은 가압류 통지서가 아니라 임대차 계약 해지 및 상가 퇴거 명령서였습니다.
나를 배달원이라 무시하는 건 참을 수 있어. 하지만 미수가 너는 사람 귀한 줄을 모르는 것 같아. 내가 누리는 그 펜트하우스, 남편 식당, 전부 내가 시장 바닥에서 비린내 맡으며 번 돈으로 세운 기둥들이다. 내 기둥 아래서 나를 모욕하는 사람, 나는 더는 내 집에 둘 수 없다. 미숙은 부르르 떨며 소리쳤습니다. 경희야, 우리가 친구 사이에 이럴 수 있어? 너 정말 독하다. 독하다고? 그래, 독하게 모아서 너희 남편 식당 자리 내준 건 잊었니? 친구라면 바닥을 닦으라며 행주를 던지는 게 아니라 차 한 잔이라도 내줘야 하는 거였다. 경희 씨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미숙은 충격에 휩싸여 의자에 주저앉았고 남편은 비명을 지르며 경희 씨의 옷자락을 붙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경희 씨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걷는 경희 씨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30년 우정을 제 손으로 잘라낸 아픔이 없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에서 평생 느껴보지 못한 해방감이 밀려왔습니다. 번영의 모임이 끝난 뒤 시장 골목에는 유난히 붉은 노을이 내려앉았습니다. 30년 지기 동창의 등에 칼을 꽂았다는 자책감보다는 십수년간 켜켜이 쌓인 먼지를 털어낸 듯한 개운함이 경희 씨의 가슴을 채웠습니다. 그녀는 다시 평소처럼 낡은 앞치마를 둘렀습니다. 수백억 자산가라는 화려한 껍데기보다 고소한 참기름 냄새가 진동하는 이 작은 반찬 가게가 경희 씨에게는 가장 안락한 요새였습니다.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가게 셔터를 올리기도 전 미숙이 헝클어진 머리를 하고 가게 앞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어제 보았던 화려한 드레스 대신 급하게 걸쳐 입은 코트 차림에 눈등이 퉁퉁 부어오른 모습이었습니다. 박경희, 너 정말 이럴 거야? 우리 남편 식당 문 닫으면 우리 온 가족이 길거리로 나앉아. 내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미숙은 시장 사람들이 다 들으라는 듯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주변 상인들이 하나둘 고개를 내밀며 수군거리기 시작했지만 경희 씨는 묵묵히 콩나물을 다듬으며 대꾸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미숙은 경희 씨가 정성껏 담가둔 반찬통을 가리키며 악담을 퍼부었습니다. 이 비린내 나는 반찬 팔아서 건물 사니까 눈에 뵈는 게 없니? 그래봤자 넌 평생 반찬 아줌마야. 천박한 장사치라고. 그 순간 경희 씨가 손에 든 칼을 내려놓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눈빛이 너무도 깊고 서늘하여 미숙은 움찔하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미숙아, 내가 천박하다고? 나는 이 천박한 손으로 내 자식 키우고 갈 곳 없는 내 남편에게 일터까지 만들어줬다. 그런데 너는 그 귀한 손으로 친구 얼굴에 행주를 던졌지. 내가 잃은 건 집과 식당이 아니라 너를 진심으로 대했던 마지막 사람이다. 경희 씨는 옆에 서 있던 김 변호사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 변호사는 미리 준비한 최종 퇴거 고지서를 미숙의 발밑에 내려놓았습니다. 이미숙 씨, 오늘자로 귀하의 자택 전세 계약 갱신 거절 및 식당 임대차 계약 해지가 확정되었습니다. 일주일 내로 짐 싸서 나가십시오. 법적 절차는 이미 끝났습니다. 미숙은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듯 경희 씨의 바지춤을 붙잡고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경희야, 내가 잘못했어. 어제 그건 내가 미쳤었나 봐. 제발 한 번만 살려줘. 응? 하지만 경희 씨는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미숙의 손을 떼어냈습니다. 나보고 바닥 닦으라며 던졌던 그 행주 아직 내 주머니에 있다. 이제 그 바닥은 내가 닦으며 살아야 할 거다. 미안하지만 내 건물에 너희 같은 사람들을 위한 자리는 더 이상 없다.
경희 씨는 차갑게 돌아서 가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등 뒤로 미숙의 통곡 소리와 남편의 고함이 멀어져 갔습니다. 일주일 뒤 미숙의 남편이 운영하던 대형 식당 자리에는 경희 씨의 지시로 시장 상인 자녀들을 위한 쉼터가 들어설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그날 저녁 경희 씨는 거친 손마디에 새 반창고를 붙이며 거울을 보았습니다. 화려한 보석은 없었지만 스스로의 존엄을 지켜낸 노년의 얼굴은 그 어느 때보다 빛이 났습니다. 누군가에게는 고약한 비린내일지 모르나 경희 씨에게는 이 냄새가 가장 치열하고 아름답게 살아온 인생의 향기였습니다. 여러분이라면 평생을 믿어온 친구의 배신과 멸시 앞에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참는 것이 미덕인 줄 알았던 경희 씨의 용기 있는 결단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경희 씨를 응원하고 싶다면 댓글로 따뜻한 한마디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